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의 정용문 차장입니다. 지금 와 계신 곳은 바로 이곳 소하천 생태 습지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대청댐의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천 유하거리로 약 44km 상류에 바로 저희 습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지금 보시는 이 하천인데, 이것은 금강입니다. 금강 본류에 첫 번째로 유입되는 제1지류로 서하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신 곳과 같은 이런 습지를 조성해서 상류의 오염원들을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 소하천 습지의 면적은 15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 그래서 유입돼서 방류되는 물량은 하루에 18,000톤입니다. 18,000톤의 물이 유입돼서 방류되기까지 약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을 체류하면서 이 안에서 오염물질들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 대청호는 저희 충청 지역 450만 명이 먹는 식수로 쓰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수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 수질이 다른 호수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유역에 농경지나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염원들 때문에 우리나라 생활환경 기준 약 2급수, 2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하천의 오염부하가 특히 더 높습니다. OECD에서 부영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 높으면은 녹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TP, 총인 0.035 ppm입니다. 하지만 이쪽 이 소하천 유역은 OECD 기준보다도 2배가 높은 수치를 연간 유지하고 있고요. 홍수기 때는 6.5배 수준의 오염원들이 저희 대청호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하천 생태 습지를 조성하게 되고, 대청호에만 이 같은 습지가 21개소가 더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습지는 K워터에서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 습지들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조성 사업 비용이 약 53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 이 사업비 대부분이 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수계기금은 우리나라 하류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무이용 부담금을 분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금들을 모아서 결국 상류에 있는 이런 수질을 개선하는 설비나 사업들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금강 유역에만 매년 약 1,500억의 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습지도 조성하고 매년 유지 관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소로 유입되는 오염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처럼 오염의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점오염원하고, 그리고 나대지나 도로, 농경지, 축사같이 오염원의 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고 강우 때 한 번에 유입되고 있는 비점 오염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특히 저희 습지는 보통 대부분의 습지들은 이 비점 오염원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우 때 유입되는 농경지나 축사에서 들어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저희 습지는 그 비점 오염원 뿐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점오염원까지도 같이 좀 잡고 있습니다. 옥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18,000톤 정도 방류되는 그 물을 여기 습지에서 2차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옥천 하수처리장에서 약 2급수로 방류되는 물을 저희 습지에서 이틀간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1B등급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리 효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기물질은 대략 한 13%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유물질들 20%, 그리고 TNTP, 영양염류 질소인은 대략 한 20% 내외로 이렇게 처리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공 당시보다는 수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한 유기물이 한 30%, 그리고 NP도 50에서 70%까지도 제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유지관리
따라서 이 수치들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습지의 세부적인 처리 공정은 이제 현장을 보시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습지는 이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작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침전, 여과 같은 물리적 기작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생이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 기작, 그리고 흡착이나 산화를 이용하는 화학적 처리 기작, 이렇게 물리, 생물, 화학적인 처리 기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와 계시는 곳은 이 습지의 첫 번째 단계인 침강지에 와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물이 유입되는 저곳이 이제 저희 옥천 하수처리장과 그리고 B점에서 유입되는 물이 지금 이 습지로 최초로 유입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침강지에서는 먼저 저렇게 유입되는 물에 중력을 이용하여 부유물질 그리고 이런 파티클들을 침강에 의해서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침강에서 가라앉혀서 물과 분리되는 그런 역할과 더불어 저 유량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뒤에 습지의 제거 효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그런 물에 의한 충격을 조절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침강지에서 침전된 물은 이제 다음 깊은 습지, 얕은 습지, 이 습지에서 가장 많은 제거 기작이 이루어지는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습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곳 습지에서의 그 오염물질 제거의 가장 중요한 기작은 바로 이곳 깊은 습지와 얕은 습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의 대부분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은 이제 깊은 습지는 약 1.5m에서 2m의 수심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얕은 습지는 1m에서 1.5m의 그런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이제 생물학적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물 식생을 갈대나 부들, 수련을 활용한 이런 식물 식생들이 생장하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식물에 의한 제거 기작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식물 밑에 뿌리부나 전이층, 퇴적층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한 그런 또 생물학적 분해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처리 기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 식생에 의한 부분들은 이렇게 습지 안에서 저희가 물에서 성장이 강한 이런 식물들을 식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물들이 이제 오염 질소인 같은 영양염료를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그 물속에 있는 영양염료를 식물 체내에, 식물 몸 안에 이렇게 가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양염료를 활용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물과 오염물질을 분리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습지는 이 식물들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식물보다는 대부분이 더 많은 양이 그 미생물에 의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식물의 뿌리 부위에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퇴적층, 이 바닥층에 바이오필름을, 생물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이 미생물들이 여기 깊은 습지에서 일종의 현기성 조건, 그리고 얕은 습지에서 호기성 조건을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미생물들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호기성 조건과 현기성 조건을 다양하게 이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와 이인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입된 암모니아성 질소는 호기성 조건에서 아질산성 질소 그리고 질산성 질소로 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기성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탈질 과정을 거치면서 N2가스, 질소가스로 해서 결국에는 이 수채화 질소가 분리되게 되는 그런 제거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에 대한 제거 방법도 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하게 됩니다. 현기성 조건과 호기성 조건이 번갈아서 이루어짐으로써 인을 제거하는 미생물이 과잉 흡수하는 형태로 이 미생물 몸 안에 총인 물질을 가둬두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인을 분리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습지와 얕은 습지를 번갈아서 처리된 물은 다음 공정인 여제 접촉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여제 접촉조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와 계신 곳은 여제 접촉조입니다. 이곳은 모래나 자갈 같은 여제를 포설해 두고 앞서서 처리된 물을 이곳에서 한번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제거 기작은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쉽게는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물리적으로 여과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래와 자갈에 바이오 필름이 생깁니다. 생물막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미생물 분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여제 접촉조에는 모래와 자갈 같은 일반적인 여제가 포설이 되어 있는데요. 감람석이나 소석회, 제올라이트, 또 굴폐각 같은 특수 여제를 활용해서 제거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조개 껍데기나 굴폐각 같은 그런 여제들은 칼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성분이 용존성 인과 만나서 CaPO4 형태로 다시 흡착해서 흡수해서 제거가 되는 그러한 효과들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나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는 어떤 이렇게 일반적인 자갈이나 모래를 통한 이런 일반적인 여과를 더 많이 하는 방식이 더 선호됩니다. 네, 이렇게 여제 접촉조를 통과한 물은 마지막으로 최종 침강지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게 됩니다. 최종 침강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습지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최종 침강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방류되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침강을 시켜서 부유물질들을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여과망을 통과하면서 이제 침강과 여과 작용을 최종적으로 거치고 하천으로 방류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습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설계 그리고 시공상에서 착안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지의 형상입니다. 습지의 형상이 이 폭보다는 길이가 긴 습지가 훨씬 제거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이 폭의 이 비율을 3:1에서 10:1 사이에서 이렇게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습지의 수심입니다. 수심이 깊게 되면은 산소의 전달력이 떨어져서 이 습지 안에 부패되고 그리고 현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습지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보다는 제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은 2m 이내, 0.5에서 2m 사이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유입된 물이 방육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 습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하로 땅 밑으로 이렇게 침투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할 당시에 이 습지를 조성할 지역의 지하 수위를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토양의 침투 능력을 분석을 하셔서 이 지하 수면에다가 그 바닥골을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저희 이렇게 습지 조성된 곳이 홍수토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침수 지역에다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러한 구조물들, 밸브가 된달지 수문인 이런 것들이 구조물들이 침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습지를 조성해 놓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유지 관리에 대한 착안사항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설입니다. 앞서 저희가 생물학적 처리 기작을 설명드렸듯이 질소는 어떤 형태로 미생물 분해를 통해서 질소 가스 형태로 이 수체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제거가 가능한데 매스 밸런스상 E는 결국 이 수체, 이 수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식물이 흡수를 했든 미생물이 그를 흡수를 했든 그리고 퇴적층에 캐핑이 됐든 결국에 E는 이 구조물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 다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습지의 운영관리가 끝난 이후에 휴지기 동안에 그 일부 50cm 정도를 저희가 준설함으로써 인을 이 수계에서 분리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하천 습지 같은 경우는 약 5년에 한 번씩
그런 준설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베스트입니다. 이 식물들이 이렇게 생장을 함으로써 이 몸속에 질소와 인을 이렇게 가져서 물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고사해서 다시 썩어서 그 물로 하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습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하베스트 식물 제거 작업을 해줌으로써 N과 P를 영양염류를 이 물에서 분리해내기도 하고, 또 생물학적 처리 기작에 있어서는 어린 식물이 다 자란 식물보다는 더 NP 제거 효율이 높습니다.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영양염류를 얘들이 물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처리 기작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베스트 해주는 것이 이 습지를 최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서하천 습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